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건의 보도조차 본 적이 없다는 전직 대통령이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들이 기소했으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답했다면 우리는 이걸 진술로 봐야 할까요? 자백으로 봐야 할까요? 이번 주 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요. 그런데 이 재판 사람들이 명예훼손 재판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사실은 명예훼손 재판이 아니에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상진 기자가 쓴 기사 딱 한 건. 그 기사 하나 가지고 검사 10명이 1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까지 걸어서 지금 2년째 재판 중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보도 안 봤다, 사건 내용도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람이 그 보도를 안 봤다고요.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법정에서 윤석열이 실제로 한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카르텔의 운영 방식을 노출시킨 그 말들. 두 번째, 왜 1년 6개월이나 묵혀뒀던 사건을 검찰이 갑자기 칼처럼 꺼내 들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 이후에도 이 구조가 어떻게 살아있는지까지요.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이 재판, 명예훼손 재판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는 순간 진짜 그림이 안 보여요. 이건 검찰 카르텔이 자기 운영 방식을 자기 입으로 자백한 자리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윤 전 대통령 증인 출석한 줄. 그게 끝이에요. 그 법정 안에서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디테일이 왜 위험한지 거의 안 다룹니다. 다루지 않는 게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면 법정에서 윤석열이 실제로 한 말, 그게 왜 단순 실언이 아니라 자백에 가까운지, 동기검찰이 왜 하필 이 시점에 한상진을 잡으려 했는지, 그 1년 6개월의 공백이 무슨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결과 이 한 재판이 12.3 이후 검찰 개혁 작업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까지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재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짚고 갑시다. 2022년 3월 6일 20대 대선이 끝나기 딱 3일 전이에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한 건의 보도를 합니다. 김만배 회장의 녹음 파일, 본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대장동 사건의 역사를 알려줄게 하면서 풀어낸 그 녹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핵심 브로커 조우영을 봐줬다는 의혹, 그리고 그 봐주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라는 것. 이 보도가 나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갑자기 검찰이 움직입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걸 명목으로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한술 더 떴어요. 사형에 처해야 할 굵기문란 사건이다. 이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정당 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보도한 건 가지고요. 그래서 검사 10명이 붙어서 1년 동안 수사하고 한상진 기자는 1년 동안 출국 금지를 당해서 외국도 못 나갔어요. 2024년 7월에 결국 기소가 되고 지금 2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 모든 게 보도 한 건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번 주 화요일 그 법정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그 사건의 증인으로요. 한상진 측 변호인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이 말을 끊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첫 마디예요. 변호인이 당황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명예훼손 사건 보도 못 보셨어요? 답이 뭐냐면 못 봤다예요. 못 봤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상진 기자가 쓴 그 기사 딱 한 건 가지고 그 한 건 가지고 검사 10명이 1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걸고 지금 2년째 재판하고 있는 그 단 한 건의 기사를 정작 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람이 안 봤대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다들 옷이 멋지다고 말해줘야 되는 그 분위기 그대로예요.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정작 그 법정에서 그 임금님 본인이나 무슨 옷 입었는지도 모른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셈이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본인이 인증한 거예요.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나옵니다. 변호인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사전에 협의해서 예의 갖춰 묻기로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 기자들에 대해서 처벌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확히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그 한 글자예요. 네, 한 글자. 다른 말 하나 없이요. 한상진 기자가 그 법정에서 웃음이 나는 걸 참느라 죽을 뻔했답니다. 옆에 있던 뉴스타파 대표도 같이 웃음 참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웃긴 장면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 기자를 왜 처벌하고 싶은지 한마디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그 모양새가 딱 이거예요. 그러면 변호인이 또 물었겠죠. 보도 내용도 모르시고 안 보셨는데 처벌 의사가 있다고 밝히신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서 윤석열의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검사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했으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검사들이 기소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자, 잠깐만요. 이 사람 본인이 지금 8개, 9개 사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대부분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특검에 가서 수사한 사건이에요. 같은 검사들이에요. 그런데 본인 사건은 다 정치보복이고 한상진 기자 기소는 검사들이 알아서 잘 했겠지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상진 측 변호인이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서 물어요. 2011년에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인이 된 거 알고 있었냐? 박영수가 윤 당신한테 연락해서 조우영을 잘 봐달라고 한 적이 있냐? 자, 정관 예우 의혹의 핵심 질문이죠. 윤석열 답변이 뭐였냐면 그런 전화 받은 기억은 없다. 근데 그 다음이 진짜예요. 박영수 변호사는 평상시에 자기가 누구 변호 맡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가 참고인으로 들어가니까 잘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연락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까놓고 봐봅시다. 박영수 변호사가 검사 후배 윤석열한테 누가 참고인으로 들어가니까 잘 좀 봐줘. 시계 연락을 평상시에 자주 늘상 했다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게 정관 예우 자체를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게 아니면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말 안 하려는 그 영역을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이거 윤석열이 법정에서 헛소리한 거 아니냐? 카르텔이고 뭐고 그냥 한 사람 진술이 흔들린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건 곧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쯤에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박영수 본인이 이미 2022년에 비슷한 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상진 기자가 2022년 3월에 보도를 준비하면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직접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당신이 조우영의 변호인이 됐던 게 사실이냐? 둘째, 변호 맡고 나서 조우영을 봐달라고 검찰에 부탁한 적이 있느냐? 박영수의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조우영의 변호인이 됐던 건 사실. 두 번째, 내가 변호를 맡고 나서 검찰에 부탁을 했는지 다른 곳에 부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깐만요. 다른 곳, 검찰이 아닌 다른 곳에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곳이 어디예요? 검찰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에요. 2011년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그때 법무장관이 권재진이었습니다. 청와대 라인까지 가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영수 본인은 그걸 기억이 안 난다로 처리했어요. 부정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화요일 법정에서 박영수가 늘상 그런 식으로 연락한다고 말한 건 단독 실언이 아닙니다. 박영수 본인이 이미 3년 전에 흘려놓은 그림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두 사람의 진술이 같은 구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박영수라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한상진 기자의 표현 그대로예요. 박영수는 윤석열의 대부예요. 깐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사람. 대검 중수부의 대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의 대부. 특수부 검사들이 만들어낸
가장 대단한 선배. 무슨 얘기냐면 한국 검찰 안에서 가장 응축된 권력 라인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부 검사 라인의 상징적 꼭대기에 박영수가 있고 그 라인의 정치적 정점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단순한 선후배가 아닙니다. 한 카르텔의 두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김만배 회장이 그 녹음 파일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박영수하고 윤석열은 혈관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혈관이 통한다고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다들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박영수를 조우영의 변호사로 끌어들였을 때 그건 일반적인 변호 의뢰가 아니었어요. 카르텔 내부의 사건을 도로 집어넣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잠깐 봅시다.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대장동 사건이었잖아요. 그 대장동 사건의 초기 자본이 어디서 나왔냐?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어요. 그 돈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브로커가 조우영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 책임자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니까 조우영이 무슨 짓을 했냐. 대검 중수부장을 막 지내고 나가서 변호사하는 박영수, 윤석열의 대부를 변호사로 삼아요. 김만배가 그 다리를 놓아줘요. 김만배가 직접 그 녹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박영수를 붙여줬다. 왜냐하면 박영수랑 윤석열은 혈관이 통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 조우영 관련 비리 의혹들이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박지원이 쓴 양반전 아시잖아요. 양반매매 문서 쓰던 그 시절. 양반은 양반이 봐준다는 그 구조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건이 양반들 사이에서 도는 순간 그 사건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보도가 2022년 3월 6일에 나갔는데 검찰은 왜 2023년 9월에야 움직였을까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공백.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즉 윤석열이 일반 시민이었을 때는 이 보도가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같은 보도가 굵기 문란 사건 사형에 처해야 할 사건이 됩니다. 검사 신명이 붙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출국 금지가 걸려요. 이게 우연일까요? 같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속도로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상진 기자 한 명에게 적용한 그 강도, 그 속도, 그 인력 그 절반만이라도 12.3 책임자들에게 적용했더라면 한국 사회의 그림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걸 이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12.3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비교해 보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보복 수사가 아니에요. 이건 카르텔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정상 작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상진의 그 보도가 무엇을 건드렸는지 보세요. 박영수와 윤석열의 카르텔 관계. 박영수가 후배 검사 윤석열에게 사건을 부탁하는 그 메커니즘. 이건 카르텔의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폭로예요. 즉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게 아니라 카르텔의 운영 원리가 폭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정도 자원을 검사 신명, 1년 수사, 압수수색, 출국 금지 한 명의 기자에게 쏟아부은 건 윤석열 개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카르텔 운영 원리가 사회에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데 그 정도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외피를 지키는 데는 그 정도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 재판의 진짜 정체가 슬슬 보이실 겁니다. 명예훼손 재판이 아니요. 카르텔의 자기 보존 본능이 만들어낸 카르텔의 외부 위협 제거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이 지금 그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백으로 끝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12.1 이 군사반란이 잠깐 떠오릅니다. 1979년 12월 12일 새벽 권력기구의 핵심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합법성을 무시했던 그 새벽, 그리고 45년 후 2024년 12월 3일 비슷한 그림이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근데 그 사이 45년 동안 한국 사회의 검찰이라는 권력기구는 단 한 번도 진짜 개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카르텔의 운영 원리는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의 정치적 정점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12.3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12.1이랑 12.3은 우연히 숫자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그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주의는 신념이 아닙니다. 카르텔 외부를 향할 때만 작동하는 스위치예요. 이 한 문장이 정리되면 지난 3년의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본인 사건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외치는 것과 한상진 기자 사건에서 검사들이 알아서 했겠지라고 답하는 것, 이 두 입장은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의 일관된 원리예요. 그 원리는 카르텔 내부에서 작동하는 검찰은 신뢰하고 카르텔의 균열을 내는 검찰은 거부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 그 법정에서 윤석열이 한 말들 보도를 안 봤다. 검사들이 알아서 했겠지. 박영수가 늘상 그런 식으로 부탁한다. 이게 다 자기 정당성에 알을 낳던 그 거의,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늘 합리적이다라는 그 명제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갈라버린 자리였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 이거예요. 본인이 평생 의지해온 그 명제를 본인 진술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자기 자신의 외피를 자기 손으로 벗긴 첫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12.3 이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비상계엄이 무산되고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은 어떻게 됐나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윤석열 본인이 받고 있는 8개, 9개 사건은 대부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이에요. 일반 검찰 라인이 아니라요. 그런데 한상진 기자 사건은 일반 검찰 라인이 처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 사건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거부하고 한상진 사건은 일반 검찰이 알아서 했겠지고 신뢰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뢰하는 검찰과 신뢰하지 않는 검찰의 라인이 정확히 갈려요. 카르텔 내부와 카르텔 외부, 이 분리 자체가 12.3 이후에도 카르텔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영수 자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법정에서 직접 본인 진술로 박영수가 늘상 참고인 잘 봐달라식의 부탁을 했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박영수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수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는 아직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우연일까요? 또 한번 카르텔이 자기 내부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자기 외부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보수 매체에서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까놓고 봅시다. 이 한 재판에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검사 10명이 1년 동안 한 명의 기자를 잡으려고 매달린 사건. 그 모든 자원이 결국 카르텔의 외피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됐다는 게 본인 진술로 드러난 사건. 이 구조에 대해서 정치적 응답을 하는 게 그게 정치 보복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제도 정비일까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매체들이 정작 12.3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르거든요. 어느 쪽이 더 정치적인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법정의 그 네 한 글자, 변호인의 정중한 질문에 네 한 글자로 답한 그 순간, 그 내에는 윤석열 한 사람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텔 전체가 그 한 글자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왜 이 기자를 처벌하고 싶은가에 대해 단 한 문장도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결국 카르텔이 평생 의지해온 그 한마디 검사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새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진술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스템 전체의 무의식이 새어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상진 기자가 그 법정에서 말합니다. 윤석열이 디스크 때문에 다리를 꼬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증인석에 2시간 동안 다리를 한 번도 풀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디스크 환자가 다리를 꼬으면 더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의학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위태로워질 때 그 위태로움이 자세까지 새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검찰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 너무 강하게 압박했다,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다음 기일은 7월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윤석열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로 돼 있어요. 이번 화요일에는 본인이 변호사 접견을 해야 된다고 2시간 만에 자리를 떴거든요. 다음 기일엔 빠져나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야 할 게 3가지예요. 첫째, 박영수의 정관 예우 관련 추가 증언이 어디까지 나오나? 둘째, 박영수의 다른 곳 발언의 법적 무게가 어떻게 다뤄지나? 셋째, 다른 카르텔 구성원들이 증인으로 호출되나? 검찰 카르텔이 자기 운영 방식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첫 사례, 이게 일회성 실언으로 묻힐지 구조 전체에 대한 첫 균열로 남을지는 7월 이후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어떤 정당성 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그널이 될 거예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